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있는 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 4분기하고 그 다음에 1분기, 이때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10, 11, 12 이렇게 4분기 때는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미친 듯이 막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 그리고 한 25년 상반기쯤 돼야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비트코인 요즘에 좀 분위기 되게 좋죠. 지금 유동성 풀리는 것과 앞으로 풀릴 걸 생각하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5일 오전 5시 47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차트를 방송 준비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있더라고요. 요즘엔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만큼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이제는 200일선 위에도 올라왔죠.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200일선이거든요. 여기가 녹색이 121선, 얘가 61선, 얘가 21선인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 역배열 상태죠. 120이 제일 위에 있고 200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120, 60, 20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 상태는 사실 뭐 차트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죠. 뭐 이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정배열로 바뀌게 되겠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요런 상태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냥 얘가 짧은 봉들이 위로 다 치고 나가는 뭐 그런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차트상에서는 차티스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죠. 골든 크로스 난 지점들을 좀 같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역배열 상태죠. 200, 120, 60, 20 이렇게 더 시간봉이 높은 게 위에 있는 되게 좀 불편한 상태죠. 역배열 상태에서는 큰 하락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여기에서 잠깐 뭉쳤다 다시 가긴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200일, 120일, 60일, 20일 이게 최근 짧은 거일수록 위에 있죠. 네, 이게 정배열 상태거든요. 이 뒤로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네,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역배열 상태, 정배열 상태, 뭐 이런 걸 많이들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하락이 되게 좀 꽤 깊었잖아요.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뭐 6개월 하고도 반 정도 6.5개월 동안 조정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하락 상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몰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 상태가 났다가 다시 정배열 상태로 가려면은 한번 이렇게 뭉쳐야 돼요. 네, 지금은 좀 뭉쳐 있는 상태고 이러다가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한 번에 또 이런 큰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4분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한 1월쯤 그쯤 되면은 충분히 정배열 상태로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뉴스들을 봐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이 생각한 대로는 좀 잘 안 가니까 투자할 때에는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좀 불장이 올 것 같거든요. 좀 많이 추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있는 해, 미국 대선이 있는 해 4분기하고 그 다음에 1분기 이때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물론 미국 증시도 좋지만 비트코인은 뭐 대체로 더 좋았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먹고 살거든요. 유동성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알듯이 금리 인하 이슈가 있죠. 네, 이제 피봇이 시작됐잖아요. 9월 19일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때부터는 그리고 시작부터가 빅컷이었죠. 0.5% 금리 인하로 시작했고 11월에는 뭐 빅컷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올해 한 거의 1% 정도 되는 금리 인하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되게 호재죠. 25년, 24년 뭐 계속해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는 어찌됐든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출이 좀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좀 대출금 내는 게 좀 줄어들겠죠. 네,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대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찌됐든 내년에는 취임 첫 해니까 25년에는 돈을 좀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0.5% 낮춰준다고 합니다. 먼저 이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3번이 정말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에서 예금들 중에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있다고 칠게요. A은행에서 1억의 예금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10%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놔두고 9천만 원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1,0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천만 원은 또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 대출을 B은행에 해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B은행이 9천만 원을 받았다.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서 10%. 그럼 900만 원은 킵해두고 8,100만 원은 또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죠. 얘를 8,100만 원을 C은행에 또 대출을 해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C은행은 또 8,100만 원의 10%인 810만 원만 냅두고 여기서 또 이거 뺀 거 7,290만 원. 그럼 D은행에다가 또 7,290만 원을 또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럼 돈이 별로 줄어들지가 않죠. 이게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이렇게 가지만 얘네들은 각각 갖고 있는 돈이 얘는 본인이 1억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B은행은 본인이 뭐 9천만 원 있다고 생각할 거고 얘는 8,100만 원, 얘는 7,290만 원. 그냥 각자 돈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하게 되면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만약에 무한히 반복한다고 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무한 등비급수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1-R분의 A. 제가 수학 강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비가 0.9가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10분의 9. 처음 자금이 1억이었죠. 그러니까 분모분자에 10을 곱하면은 10 빼기 9분의 10억.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억밖에 안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풀린 돈은 10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이게 금융의 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실제 돈이 아니에요. 사실 신뢰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화폐일 뿐이에요. 가짜 돈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실체가 없는 거는 사실 돈이에요. 돈은 실체가 없습니다. 이게 뭐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뭐 이상한 뭐 유언비어 같은 거 퍼뜨린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금융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이게 팩트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는 지급준 비율이 10%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급준 비율을 시중에 돈을 풀고 싶다 하면 지급준 비율을 낮추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려요. 10%였던 거를 1%로 지급준 비율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확 낮췄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1억을 A은행이 갖고 있으면은 B은행이 100만 원만 갖고 있고 9,90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있고 계속 0.99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시중에 풀린 돈은 100분의 1씩, 100분의 99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초항이, 첫 항이 1억이 되잖아요. 그럼 분모분자에 100을 곱하면
여기는 100억이 되고요. 100 빼기 99가 되죠. 뭐 요 정도는 간단한 산수니까 그러면 100억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지급준 비율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낮추기만 해도 1억만 시중에 공급을 해줘도 100억이 유동성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 지급준 비율의 마법인데 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급준 비율을 1%만 낮춰도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어느 개념인지는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한 이슈라고 꼽았던 게 중국의 지급준 비율 인하였잖아요. 와, 0.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원래 몇 퍼센트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원래 한 3%였다고 치면은 2.5%로 더 낮춰주겠다는 거죠. 원래 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낮춰졌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된다는 거 제가 수학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준 비율 인하하는 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의 인민은행장,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동성이 1조 위안이 공급이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산식에 의해서. 그럼 1조 위안이 얼마 정도 되냐? 대략 한 190조 정도 되거든요. 190조? 엄청나죠? 이게 뭐 금융으로 좀 장난치는 거기도 하고 정책으로 돈 푸는 건 사실 너무 쉬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융공학을 쓰면은 시중에 돈이 그냥 막 풀리거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트코인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죠. 얘네들은 뭐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동성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190조가 시장에 공급이 되면 물론 이 190조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뭐 그건 당연히 아니지만 아무튼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건 팩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0.25%도 아니고 0.5%나 금리를 확 낮췄어요.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도 지급준 비율을 낮춘다고 곧 낮춘대요. 아직 낮추진 않았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은 실제로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은행이 뭐 100조를 갖고 있다. 그럼 0.5%포인트만 해도 5천억을 추가로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로 더 대출된 게 또 계속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승수 효과 때문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연쇄적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되게 큰 호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천천히 오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요 정도로 공급이 되는 이 정도의 호재면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니죠. 여기 단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공급량만 해도 상승량만 해도 한 22%가 늘어났잖아요. 물론 이 정도면 뭐 적게 오른 건 아닌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니까 네. 여기에서 뭐 한 번쯤 이렇게 조정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진짜 찐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대략 한 뭐 저는 10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부터는 좀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때는 10, 11, 12 이렇게 4분기 때는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미친 듯이 막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적당히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4,000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00만 원 정도 요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 조금 빨리 오른다고 치면 한 10만 달러 정도 요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5년 상반기쯤 돼야 우리가 바라는 그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저는 그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3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저점 대비해서는 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거의 5만 불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5만 불 정도 내년에 뭐 최고점을 한 요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면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너무 좋은데 지금은 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요새 분위기 너무 좋죠.
나스닥은 진짜 좋네요. 나스닥은 그래도 거의 정배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고 있네요. 되게 부럽습니다. 비트코인은 진짜 현란한데, 그죠? 이 이동평균선 보세요. 뭐 되게 막 골든 크로스 났다가 뭐 데드 크로스 났다가 계속 난리도 아닌데, 나스닥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상향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나스닥이 좋은 자산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상승폭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 나스닥 지수는 진짜 투자 매력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멈추게 되면은 나스닥 쪽으로 투자하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드네요. 만약에 2023년쯤부터 투자를 했다고 해도 거의 한 80% 올랐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되게 좋은 투자 자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가 거의 저점이었죠. 23년 초. 비트코인은 이때 투자했으면 아마 수익이 더 크긴 했을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83% 정도 올랐고요. 지수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개별 종목들은 엄청났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훨씬 많이 오르긴 했죠. 380% 정도. 네, 비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크긴 하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승률은 큰데 이렇게 등락이 좀 센 거, 이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워요. 수익성은 너무 좋죠. 수익성이 좋은 대신에 급등하면은 또 급락할 수 있잖아요. 요런 하락을 보통은 좀 잘 못 버팁니다. 위험성이 높죠. 요런 자산이기 때문에 좀 투자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쉽진 않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에 사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쵸? 인고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버티고 잘 지켜나가면 수익은 크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점이 설사 이럴 때 꼭지에 물렸다고 해도 4년만 버티자, 요런 생각으로 가면은 뭐 아직 꼭지가 안 왔지만 나중에 꼭지가 뭐 여기쯤 간다고 치면은 그래도 수익이 작지 않잖아요. 이때가 한 6만 9천 달러 됐는데, 물론 지금은 요때 꼭지 샀으면 좀 손실 중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올해 한 15만 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거의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뭐 요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유만한 자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저도 나스닥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스닥을 좋아하는 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좀 재미가 별로 없어서. 나스닥은 요때 물렸다고 해도 지금 수익 중이죠. 비트코인은 현재 약간 손실 중인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나스닥은 정말 확실히 좋은 자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면 좀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않지만 지수로 접근하면 이거는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주식은 사실 난이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 같은 경우는 진짜 등락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런 주식 투자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투자하는 테슬라. 저도 테슬라 소액주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등락폭이 좀 세가지고 좀 투자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그런 자산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인기가 가장 많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은 조금 물려있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은데 최고점 아직 돌파 못했죠. 그래도 대부분은 수익권이지 않을까요? 엔비디아 투자하셨으면. 최고점까지는 아직 좀 또 좀 빠졌었네요. 한 140이 최고점이었으니까 요때 사신 분들은 좀 물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개별 주식은 난이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좋아하시니까 주식 투자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때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롱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많이 오르면 잘 못 사겠거든요. 이렇게 오를 때에도 살 수 있는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점들은 좀 뭐 요럴 때 빠졌을 때 요럴 때 사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땐 잘 못 사겠는데 요럴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잘 못 사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떨어지는 일도 되게 많고 저는 요럴 때만 주로 사는데,
그게 하락하고 있을 때 샀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투자 성향대로 투자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지금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면 사실 저는 잘 못 삽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오른다 하면은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 더 못 살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떨어지면 좀 더 사볼까 뭐 고민해 보겠지만 계속 오르고만 있으면 저는 이제 언제 조금 팔까, 수익 실현 언제 하지? 뭐 이걸 고민하지. 오르고 있으니까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투자 성향인데 이게 한 20년 이상 된 습관이라서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요즘에 좀 분위기 되게 좋죠. 지금 유동성 풀리는 것과 앞으로 풀릴 걸 생각하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어요. 네, 차트적으로도 좀 빠질 수 있고,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을 것 같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15분 봉인데, 이게 단기적인 추세를 좀 알려주거든요.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나왔죠. 한 1시간쯤 전에 제가 방송 준비하려고 할 때 이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고점이 꽤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RSI는 오히려 과매수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얼만큼 빠질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금 빠지긴 했잖아요. 여기서 더 빠질지 어떨지 뭐 이런 게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은 봉 보고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봉 정도는 보고 들어가거든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사실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하락이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어차피 뭐 저는 숏 잡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를 더 갱신하긴 했지만 뭐 RSI는 뭐 그렇게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런 지점은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하락 지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또 좀 과매수 구간이 아니잖아요.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하락 추세일 수 있다. 뭐 그게 보이긴 하는데 하락폭이 뭐 되게 작아서 이미 하락이 다 나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더 긴 거, 뭐 1시간 봉이나 뭐 4시간 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4시간 봉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과매수 들어왔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 점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살짝 뜬 것 같기도 한데 뭐 세게 뜬 건 아닙니다. 뭐 명확한 지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은 좀 상승 추세가 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가 일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과매수 구간이 좀 되게 세게 떴었죠. 이 부분에서 특히. 그래서 이때는 좀 과열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이때가 불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불장이 오면 이거를 모든 하락 지표를 다 씹고 그냥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매수 구간이 막 떠 있었지만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어림도 없었죠. 원래 추세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감기 전에 불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모로 추세가. 그래서 좀 많이 헷갈리기도 했는데 좀 원래대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조정이 다시 원래대로 모든 걸 좀 되돌려 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아까 불장이 오면 과매수 구간, 뭐 과열 조짐 이런 거 다 씹고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대단한 과매수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좀 조정받았다가 또 세게 가잖아요. 뭐 계속해서 세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붓다빔 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열이 오면 식는 거는 맞는데 이게 언제 식을지는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좀 지난 불장은 막이 내렸습니다. 붓다빔 맞고서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명백한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고점은 높아지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세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RSI는 빠졌죠. 이 다음부터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지표들은 정말 좀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한번 보시면 이때가 최저점이거든요. 우리 이럴 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저점에 어떤 모습일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점은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낮아졌어요. 그쵸? 저점은 낮아지고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구간 들어갔다가 점선 미치면 과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높아졌죠. 가격은 빠지고 RSI는 높아지고 그리고 요때 최저점을 찍고 이 이후로 한 380% 정도 급등이 있었던 거죠. 현재까지 그렇고요. 불장까지 하면은 제 생각에 그래도 한 7, 800%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2년 동안 한 7, 800% 정도 오르는 자산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자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고점에 사서 수익 조금 보고 이게 쭉 물리고 이게 좀 보통이니까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좀 공포에 사는 습관을 들이면 최소한 큰 손해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투자 성향이 좀 많은 걸 좌우하거든요.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투자 습관이 좀 안 좋은 게 현금 보유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어야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현금 보유하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현금이 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그냥 다 사거든요. 그동안은 부동산을 많이 샀고 특정 시기에는 좀 주식을 꽤 많이 샀고 요즘에는 비트코인을 주로 사고 있는데 이걸 자꾸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금 비중을 높게 잘 못 갖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다 사고 현금을 안 갖고 있으면 좀 장점이 열심히 살게 돼요. 투자자로 산다는 거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계속 사는 족족 돈 버는 족족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그럼 수중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돈 필요하면 또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치를 안 하게 됩니다. 돈을 좀 안 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한 대 바꾸려면 뭐 한 5천만 원 필요하다. 아무리 싼 차라도 뭐 한 2, 3천 원 들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차 고쳐가지고 더 타면 내가 이 돈을 또 투자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부자가 되는 습관이긴 합니다. 부자가 되는 습관이긴 한데 좀 누가 봤을 때는 좀 궁상맞게 산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부자분들이 꽤 많은데 대체로 검소합니다. 부자분들은 검소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돈 잘 쓰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좀 검소하더라고요. 좀 부자처럼 보이게 사는 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비싼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행인 게 어렸을 때부터 쭉 가난했기 때문에 좀 요런 욕심 자체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뭐 명품이라고는 와이프가 사준 지갑 하나? 지갑 루이비통 지갑인데 뭐 한 60만 원인가 7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지난번 지갑 제가 한 12년 정도 쓰다가 소매치기가 유럽에서 훔쳐가가지고 아쉽게도 새로 샀는데 그래도 뭐 한 6, 70만 원 주고 12년 쓰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명품이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더 비싼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저는 비싼 거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맨날 입는 그 나이키 티셔츠도 2만 원밖에 안 하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좀 검소하게 사는 데서 오히려 행복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도 돈 들어갈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9월이잖아요. 전 부동산이 좀 있으니까 뭐 이제 법인이랑 제 개인이랑 와이프 거 뭐 재산세 냈더니 돈이 꽤 나가더라고요. 재산세 납부하셨습니까? 네, 위텍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내는 거, 비트코인은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재산세 없잖아요. 주식도 재산세 없고,
부동산 투자, 물론 큰 재산세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데, 뭐 종부세보다 뭐 재산세가 훨씬 적게 내긴 하지만, 그래도 재산세를 매년 내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은지 현금으로 그냥 막 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재산세가 없다. 요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산세를 물론 내야죠. 네, 부동산 있으면 재산세 내는 거 맞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낼 때마다 매년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네, 뭐 재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근데 비트코인은 한 10억 정도 있어도 재산세 한 푼도 없거든요. 부동산으로 10억 있으면 그래도 뭐 이거저거 해서 한 1년에 한 100만 원씩 정도 나가지 않나요? 뭐 그 뭐지? 건강보험료까지 뭐 이런 거 나가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건강보험료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인 게 주식이나 이렇게 코인은 아무리 많아도 뭐 별로 상관없는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뭐 이런 건 좀 비싼 차 타고 비싼 차도 아니야. 큰 차인가요? 하여튼 큰 차 타고 부동산 이것도 집 비싼 집 갖고 있고 하면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나요. 그죠? 건강보험료가 이게 꽤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아니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직장인이거든요. 저는 뭐 제가 운영하는 법인 대표니까 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의료보험을 좀 적용받아서 그나마 건보료는 그렇게까지 많이 내진 않는데 지역의료보험 가입돼 있는데 내가 재산이 좀 많다 하시는 분은 법인을 하나 만드시고 내가 거기 대표로 해서 월급을 받으세요. 네, 그럼 직장인 의료보험 가입 가능하니까 그러면 또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법이 좀 웃긴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모순 덩어리가 너무 많은데 아니 그 비트코인 100개 있어도 건보료 안 늘어나는데 왜 부동산은 10억만 돼도 그렇게 건보료가 막 늘어나는지 몇십 년 된 그 9세대 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내가 만약에 뭐 재산이 많아서 건보료가 너무 많다 하면 좀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보료는 좀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은 금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인은 가상자산이에요. 금투세에 포함되지 않고요. 일단 뭐 2년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은 잡은 것 같은데 뭐 국회에서 뭐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코인 과세는 유예될 것 같습니다. 코인 과세는 유예될 것 같고 금투세는 아직 좀 미정인 것 같아요. 저는 금투세 당연히 반대합니다. 금투세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되면은 국내 주식은 제 생각에 초토화될 것 같아요. 완전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떠날 것 같고 우리나라 좀 돈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쪽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거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성과를 판단할 때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좀 안정되고 이러면 잘한 것처럼 좀 인정받잖아요. 근데 금투세를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주식은 박살나겠죠. 부동산은 반사이익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불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걸 시행한다? 그것도 민주당에서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 금투세 저는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국내 주식 투자 꽤 했었거든요. 억 단위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주식에 1억 이상 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뭐 이미 안 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되면은 그나마도 정말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빼가지고 국내 주식이 이제 별로 없는데 하여튼 좀 금투세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금투세부터 시행하면 그 후폭풍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보시겠죠. 네, 금투세는 꼭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되는 게 맞지 않나요? 금투세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5천만 원이 뭐 안 넘을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법이다. 그거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죠.
5천만 원 넘는 분들이 국내 주식을 다 떠나게 되면 그 주식 하락하는 거는 다 개미 몫이거든요. 그럼 개미들은 다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금투세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금투세 발의 누가 한 거죠? 네. 하여튼 좀 금투세는 되면 안 돼요. 가상자산은 한 2년 정도 유예될 것 같은데, 아무튼 2년 유예만 해줘도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